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 어려운 분들의 사회 안전망을 지켜 계시느라 대국민 고군분투 신복지사 선생님들 우리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후보 재윤경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 그 사설을 좀 줄이고, 그래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적 기업 대표로 일을 하면서 취약계층의 경제 교육을 주로 사업 내용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나 그리고 여기 노동자분들, 그리고 우리 자활센터, 그리고 또 사생활 수급자분들 많이 만나뵙고, 경제적으로 실패한 그 낙담을 치유해드리고, 또 경제적으로 재활의 어떤 심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경제적 그 자립에 대한 자활에 대한 동기부여 교육을 진행을 한 10여 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참 힘든 사회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공포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실패해서 다시 재기할 것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께서 동기부여 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다시 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길을 안내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실패의 그 낙담을 공감해 주시는 이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제가 배울 점이 많았고, 그리고 또 저희도 이 금융 자활이라고 해서요, 그 빚으로 인해서 실패하신 분들 다시 빚을 좀 파산해드리고 또 다시 회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회생 지원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담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금융복지 상담사를 전국에 제가 한 15군데 정도를 만들 때 첫 번째로 상담사 자격으로 제가 우선했던 것은 사회복지사 그 경력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을 먼저 우리 금융복지 상담사의 양성 과정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모시고자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감을 전제로 해서 상담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렇게 고군분투 하시는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의 노력에 비해서 국가가 처우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내용은 상당히 빈약하고 또 때로는 민망하고 또 미안할 따름입니다. 가끔 제가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복지사 선생님들께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경제 교육은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참 힘들다. 굉장히 빠듯한 임금 체계에서 심지어 이 신분에 따라 지위에 따라 작업장에 그 시설에 따라 이 임금 체계가 다 달라서 불평등한 이 구조 속에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그 사회복지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 깊이 고민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공약들을 몇 가지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하게는 단일 임금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 기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100% 달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또 심지어 또 사실 저도 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하반기에 활동을 해봤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저는 그때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됐는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예산을 그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상승분을 전혀 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기재부 장관에게 그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사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기관에 제공하는 예산이 그 최저임금이 반영이 돼서 그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상률은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근데 기관에 제공하는 예산은 10%도 안 되는 이런 상향 조정된 예산을 편성하면 결국 인건비 주고 문 닫으라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뜩이나 지금 사람 일손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있는 인력도 구조조정하라는 얘기냐, 이 예산 편성 과정이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현실 그 기관에서 실제로
그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이렇게 국회에서 예산 편성 논의가 되고 있어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싸웠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그 정책이 들어가기 전에 주로 제가 활동한 아동센터 관련된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갖고 들어갔었는데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우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예산 전반을 좀 문제 하나하나를 좀 들여다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당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 말씀드리며 결국 이게 다 돈이 주관이 되는 건데 그만큼 그 이제 국회에서 최종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까지 이 내용을 그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의 실패의 경험과 그리고 또 관심을 갖고 또 나름 추진한다고 했지만 좀 아쉬운 경험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좀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한 또 주신 내용을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자격수당과 관련된 것도 있고 복지 포인트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당연히 다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장 시설의 대표자님에 대한 고용보험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시설의 운영의 대표지 고용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용주입니다. 그래서 피고용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정부가 고용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이 예산 안에 당연히 시설의 대표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지금 현실은 좀 약간의 말장난이죠. 대표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대표라는 그 의미 이면에는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을 투입하고 있느냐 아니냐 자기 자본에 의해서 피고용자를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렇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 대표자의 경우 당연히 고용보험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국가에 의해서 고용된 그 시설의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대표라면 당연히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처우와 관련된 이 정책들을 좀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이전부터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도 추진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현실적인 이 내용을 담보할 만한 예산 추진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 간병비 얘기도 지금 우리 당에서 공통 공약으로 대표 공약 중에 하나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제가 우리 요양 돌봄 현장에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그리고 인건비를 빼고 남은 경영할 수 있는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요즘은 적자에 시달리는 그런 요양시설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수가를 현실화시켜서 포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가 상향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늘리고 그에 따라서 적자 경영이 아닌 그래도 요양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고 경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재정 건전성 담보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좀 제도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1분 남았다라는 말을 1분 전에 드신 것 같아서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배우겠습니다.